네, 코로나19 확산 비상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부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국을 연결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 짚어봅니다. 이자연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이자연 기자, 먼저 오늘 집계된 추가 확진자 수부터 짚어보죠. 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9,332명입니다. 전날보다 91명이 늘어난 건데 3일 만에 확진자 증가 수가 다시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으로 이 중에서 13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이로써 누적 해외 유입 사례는 309건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에서 12명, 경기에서 11명 순입니다. 예, 일단 오늘 대구에서 나온 소식이요. 또 추가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도 짚어보죠. 네, 대구에 있는 제2미주병원에서 61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에는 빠져있는 인원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총 6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아직 49명을 검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건물 봉쇄 중인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제 나온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에서 발견된 사례인데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0시부터 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증상이 있다면 공항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고 그게 아니라면 2주간 격리하며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검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는 유럽발 입국자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방역 대책도 강화돼서 오늘 30일부터는 국내로 입국하는 비행기의 탑승객 전원이 탑승 전에 발열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유럽과 미주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필리핀과 태국, 이집트 등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중 증상이 없어서 바로 숙소로 이동하는 이들에게는 교통편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이 오늘 새로 발표됐습니다. 예, 일단 입국자 중에 대부분이 내국인, 그러니까 교민이나 유학생이긴 한데 외국인 입국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오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면서 우리나라도 입국 제한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논의 중인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외국인 입국 금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 중입니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검역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이를 더 확대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김태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반장들하고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신 반장, 지금 오늘 집계된 추가 확진자 숫자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91명,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누적 환자는 모두 9,332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8명이 추가돼서 누적 사망자도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격리 해제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새롭게 격리 해제된 사람은 384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4,52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누적 확진자 대비 격리 해제자 수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격리 해제 수가 많아지는 거는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다소 주춤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대규모로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중대본 발표 기준으로 보면 대구에서 34명, 경북에서 9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대구시가 추가로 발표한 확진자를 더하면 더 급증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 60명 넘는 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이 12명, 경기 11명, 인천 3명의 환자가 확진됐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신규 환자는 13명으로 현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모두 309명, 전체 환자의 3.3% 수준입니다.
일단 이제 해외에서 입국한 교민, 유학생 또 일부 외국인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짚어볼 거는 대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초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곳에서의 집단 감염이었는데 이번에 또 오늘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의료기관인 제2미주병원에서 환자 3명의 의심 증상으로서의 검사를 한 결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서 직원과 환자 35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총 62명의 확진자가 한 병원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제2미주병원은 그 한 다른 병원과 이걸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밑에 있는 대실 요양병원에서는 이미 90명의 확진자가 나온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코호트 격리가 됐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건물 전체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해당 환자가 나온 층을 격리를 했던 아. 것이죠. 네, 이 제2미주병원이 이 환자 통제가 좀 어려운 정신병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0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서 이 감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대실 요양병원은 3층에서부터 7층을 사용했고 8층부터 11층을 제2미주병원이 사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대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지만 좀 그게 무색하게 이런 대규모 확진이 반복이 된 거고요. 아직까지 50명에 가까운 환자와 종사자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의료기관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의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지난 3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3월 24일 날 입원 환자 중에 1명이 확진되어 이런 접촉자와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추가로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예,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한 병원에서 60명 넘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쉬운 이 정신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우려가 큰데 문제는 이제 원래 그 밑에 층에 있던 대실 요양병원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위에서 또 많이 나왔다. 이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아마 그 분명히 같은 건물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들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떤 그 방역의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대로 뭐 환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분명히 해놨지만 뭐 그걸 어기고 움직인 환자들이 있었다든지 접촉했던 동선이 생겼다든지 이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건물이 어떤 공조가 잘 돼서 이렇게 공기를 통한 이런 것들이 잘 보호되어 있는 건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취약한 환경에서 이제 감염 전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 이제 굉장히 면역력이 취약한 우리 첫 번째 그 대구에서 다량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곳과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려했던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 건물.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밑에 있던 요양병원만 코호트 격리해서 네. 층별로 이동이 안 되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염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자가 많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른 시설로 환자를 옮길 수 있었으면 옮겼어야 됐을 텐데요. 근데 아마 이쪽 지역 사회에서는 분명히 고려를 했을 때 이 환자들을 어떤 다른 더 안전한 시설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 의료 시설들이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역학당국에서도 좀 우려했고 그 감시를 했던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 그래도 지금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환자가 갑자기 발생을 했는데 한동안 이제 소환 상태됐던 대구 지역에서 우리가 좀 오랜만에 또 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예.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인 건 이것이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확산은 아니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그 위에 지금 이제 추가로 61명이 확진된 이 제2미주병원의 경우 만일 면회객이 있다거나 지금 60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요.
또는 직원, 종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전염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밑에만 이전에 코호트가 네, 격리됐었기 네, 때문에. 네. 첫 번째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 환자 중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의료진들과 간병인들이 감염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필연적으로 이제 환자들보다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통제를 했지만 그 통제를 벗어난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전체 확진자 숫자 매일매일 늘어나는 추가 확진자 숫자가 100명 내외로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면서 약간 저희도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언제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이렇게 좀 있을 가능성을 이번 일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취약한 시설에서의 감염은 항상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살펴보죠. 일단 앞서 이제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고석순 반장, 정부가 좀 늑장 대처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지요. 지난 16일 대실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이 첫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되자 이 대실요양병원의 환자와 이 종사자를 전수조사했지만 제2미주병원은 지난 21일 종사자들만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25일에 뒤늦게 환자 3명이 증상을 보인 겁니다. 여기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 후에 환자까지 전수조사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즉 의료진이나 뭐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검사하고 환자들 감염 상태는 미리 잘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이 추가 확진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19건입니다. 모두 우리 국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사람이 13명이고요. 무증상으로 입국을 했다가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6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는데요. 또 유럽과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용 교통수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공항에서 올 때는 보통 공항버스나 아니면 각 지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나 공항 철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별도 운송수단을 제공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용차 이용을 좀 권장을 하고요. 승용차 이용이 어렵다면 내일부터는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유료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와 함께 또 한국으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해서 열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월 30일 0시부터 0시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국토부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다 검사를 받게 했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일단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37.5도가 넘는지를 다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강력한 제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행자를 얼마나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어떤 방역 당국의 자신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환자들을 생기더라도 검사를 해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기저에 어떤 통제를 선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이제 체감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환자들이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 유럽이나 미국 지역을 여행한 다녀온 우리 내국인들 통해서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여행 통제라든지 그 귀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의 어떤 노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대처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뭐 감염학회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 아마 조금 그 여행자를 조금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낼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비해서 다행인 거는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여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탑승할 때 일단은 발열 감지에서 제외된 사람들만 탑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통은 뭐 한 10시간 이상 여행을 하고 오게 되니까 예. 또 도착 시점에서 혹시 증상이 발견되게 되면은 조금 더 두 단계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감염자도 많고요. 또 발열로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중국 사례를 보면 실제 확진자 중에 발열을 보이는 건 절반 정도라고 해서 물론 다른 게 뭐 어떻게 할 수고 인후통을 다 검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열로 일단 체크를 하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체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이제 인천공항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역 당국이 아마 지금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 그래도 증상이 없는 사람의 전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조금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예. 우리 뭐 내국인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귀국하시는 분들을 뭐 무제한 이제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해외에 있다 오는데 지금 해외 의료 시스템이 다 붕괴돼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거기 있어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인간적으로.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위기 대응 우리나라가 자원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이게 위기 대처 상황에서는 의료진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갈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의 어떤 소진이 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귀국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수의 그런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또 이제 여행기 내에서의 전파가 일어나는 것들은 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는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대부분이 우리나라 교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90%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입국자의 자가격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 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의무적 자가 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다만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면서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내국인들은 입국을 다 허용을 하고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해외 의료 시스템 등을 생각하면 내국인들을 우리가 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옳지도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입국하는 내국인들,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지침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는 좀 강제권을 동원하기로 했죠. 네, 예전에는 권고였다면요. 지금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로 출국을 시킬 수가 있고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무단 이탈이 적발되면 경찰에서 코드 제로에 준해서 현장 출동을 합니다. 이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살인이나 강도, 납치 같은 이런 현장을 출동할 때 코드 제로를 발동하는데 여기에 준해서 출동해서 무단 이탈자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국자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호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아예 안 되도록 했습니다. 아, 저번에 보니까 설치하는 비율이 60%대로 네.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무조건 이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사실 뭐 이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다룬 걸로 아는데 제주도에 왜 해외에서 온 유학생이 가족과 함께 갔는데 나중에 확진을 받고 제주도에서도 이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있고요. 이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네, 이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인 A 씨는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이 정부 지침을 어긴 건 물론이고 이 제주도를 찾은 첫날부터 감염 증세가 있어 병원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이 접촉자 38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독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고 입도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이러한 관광객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 기간 동안 제주에 오지 마십시오. 오더라도 강제 격리시키겠습니다. 무슨 날벼락입니까? 14일 동안 못 참습니까?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습니다. 제주도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들 모녀 때문에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훨씬 훌쩍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없소, 이들 모녀와 접촉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소송의 원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확진자 비중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온 분들, 또 이제 유럽과 미국이 둘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만큼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나오는 숫자보다 더 확진자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온 어쨌든 유학생이나 교민들은 좀 더 이런 걸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요구되는 것들은 자가격리인데요. 사실 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이 이제 협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염 지역에서 귀국하시는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예.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큼 어떤 증상이 없거나 격리할 때 접촉자일 때 이렇게 모두 다 검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관리가 됐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금 나오는 통계를 서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발생한 숫자만 갖고 우리가 어느 나라가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숫자가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그 나라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건 아니죠. 또 왜냐하면 적다고 해서 안전하다 볼 수 없는 안전하다 거죠. 아니고요. 특히나 또 이것이 이제 누적된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가 많은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가 지금 9천 명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절반이죠. 그 중에서 한 4, 5천 명 정도가 감염이 있는 건데 완치자가 많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9천 명이 있더라도 다 이제 최근에 갑자기 9천 명이 생긴 나라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은 거는 바이러스는 정말 세계의 여러 나라를 정말 차별 없이 감염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형태의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주말이 또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졌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갑갑하고 그래서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같고요. 또 뭐 다른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좀 주의할 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이렇게 소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밀접한 공간에서 만나는 시설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 조금 더 기본적인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씻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 나를 보호하는 효과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효과를 예방하는 게 더 알려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1순위의 그런 주의사항이고 그다음에 보통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안전하게 또 주말도 생활할 수 있게끔 예.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늘어나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추가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심,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고 우리가 확진자들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일요일 날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보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아마 제가 그 학교 개학 문제하고 조금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육 당국이 4월 6일 날 개학을 하자 이제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이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그 건마다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는 학생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수 수업일 수가 있으니까 다소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저희가 이제 의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개학도 미루고 여러 가지 뭐 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4월 6일보다는 훨씬 더 미루는 게 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상황마다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학기를 저희가 이제 놓치게 되면은 올해 졸업생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인턴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고 내년에 의료인들이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수련 과정을 상당히 좀 축약시켜서라도 어떤 우리 학생들을 졸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 4월 6일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숫자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4월 초 정도 되면은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19를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기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인데 만약 학기가 계속 개학이 연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의대생들이 나오는 시간, 인터널 레지던트로 사실 의료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연쇄적으로 해서 맞죠. 늦춰지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 개학 문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언제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늦추더라도 그런 위험이 없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 병 자체를 우리가 무당이 아니고서는 이게 언제 끝날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학술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학 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 있게 어떤 그런 그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그 우리가 완만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그 생각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 병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망자를 초래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학교와 교회와 뭐 여러 단체가 다 다르겠지만 입장이 만약에 그것을 이제 개학을 한다, 뭐 교회 예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이제 마련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해외 입국도 막고 개학도 연기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직장도 다 셧다운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그건 또 어떤 사회적 비용이 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할 근거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죠. 의사들로서도 그렇게 꼭 해라고 막 주장할 수 있는 강력 주장도 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고민이고 지금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앞서 저도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막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가장 문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지요. 경제가 오랫동안 멈춰버리면 그 안에서 무너진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이 코로나가 종식돼도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가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돈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말이 지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100% 다 주냐 아니면 70%에서 80%를 주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혜연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 월세 내기,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취약계층부터요. 이 수입이 줄어서 덜 쓰고 또 못 나가서 못 쓰는 중산층까지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8.4로 전월 대비 18.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한은이 월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08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넣어주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관련 정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경기도가 그 선두에 섰습니다.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 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 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재산이 얼마든 소득이 얼마든 묻고 따지지 않고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더 지급하자라는 주장도 있죠.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선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 논쟁이 뜨겁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가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네, 뭐가 더 옳다 그르다 결론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말간 관련 당정협의에 돌입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가 핵심입니다. 우선 보편 지급 대신 소득 계층에 따른 선별 지급, 이른바 서울시 모델에 더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이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70에서 80% 수준에서 5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고 또 이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 명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비 주체인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을 내놔야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도 지원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득분위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재정이 또 문제인데요. 조단위가 필요한 만큼 기존의 예산 또 예비비 선에서는 좀 어렵고 따라서 민주당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추경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죠. 20대 마지막 국회는 4.15 총선 후인 오는 5월에 열립니다. 결국 합의는 총선 전, 지급은 총선 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긴급 지원에 걸맞지 않은 뒷북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요. 이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놓고 어제 대구시에서도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업무 혼란 및 과다로 총선 후에 지급하겠다는 권영진 시장과 당장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 소속 시의원과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권 시장이 실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시장님 이거를 설득을 아까 답을 안 하셨잖아요. 이거만 답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시장님. 아니 이 근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니 이거는 지금 납득을 시켜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권 시장은 어제까지 35일째 대구시청에서 숙식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왔다고 합니다. 강행군과 과로가 겹치며 사흘 전부터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들어가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정부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긴급자금 지원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뭐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주든 간에 보편적으로 다 주든 선별적으로 중하위 몇 %에 주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결정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사실은 뭐 어디까지 줄 거냐 이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고 대상 선별에 시간을 소요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모두에게 지급해야만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몇 명 골라서 400에서 500만 원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모두에게 지급해
이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 좋을지를 놓고 봤을 때 후자가 낫다고 본 것이라면서 지금 위기의 핵심은 수요가 부족한 건데 이를 고려할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더 취약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느냐. 사실은 취약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주는 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텐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이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해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보는데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특히 뉴욕이 문제입니다. 뉴욕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바로 세계 경제 중심지란 얘기인데 지금은 코로나19의 허브가 됐다는 게 미국 내에서 자체 평가입니다. 사흘에 2배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구석승 반장, 먼저 미국의 확진자 숫자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재 미국의 확진 환자가 중국의 환자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누적 확진 환자는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으로 85,840명입니다. 중국보다 4,000명 넘게 많습니다. 사망자도 미국 내 이 사망자는 1,29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뉴욕주의 환자가 미국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뉴욕주에선 어제 하루에만 7,000명 넘는 환자가 새로 발생해 누적 환자가 37,000여 명입니다. 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뉴욕주 환자 37,000여 명 중에 뉴욕시의 환자가 23,000명이 넘습니다. 뉴욕주 안에서도 뉴욕시가 사실상 코로나19의 중심 발생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망자도 연일 증가하고 있는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그제와 어제 브리핑을 잠깐 이어서 보시죠. Now, at this point, our cases in New York City constitute about 54% of the total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about 32%, almost a third of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very, very sadly, now the death toll from coronavirus in New York City has reached to almost 200. Total cases as of this morning in New York City, 21,873, a number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just a couple of weeks ago. Deaths in New York City, we've now lost 281 of our fellow New Yorkers to this disease. 예, 그 전날에는 200명, 사망자가 200명에 달한다고 했다가 다시 281명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 사실 뉴욕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고 경제 중심지였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특히 뉴욕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이 뉴욕이 다른 지역보다 진단 검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았던 게 이 확진 사례가 많이 나온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이 됩니다.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숨겨져 있던 환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응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원인은 뉴욕주의 인구 밀도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특히 뉴욕시의 인구 밀도가 미국 내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는 미국 단위 기준으로 1스퀘어 마일당 28,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데 1스퀘어 마일당 17,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 10,000명이 넘게 더 사는 거죠. 예.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고 미국 내 다른 지역과 달리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간의 접촉도 많았을 겁니다. 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라는 점도 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Density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the virus. Airborne, sneezing, coughing, and density in that I touched this table. The virus could live here for 2 days. You come tomorrow. I'm gone. You touch that spot. In New York City, all that density, a lot of people are touching a lot of spots, right? Park bench, grocery counter, just picture the city and daily life. 예, 미국에서는 뉴욕의 확진자가 많은 이유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중심지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관광객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 위험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구 밀도
또 많은 중심지다 보면 더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세계가 다 바이러스 앞에서 되게 평등해졌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아마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자기 자가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굉장히 동선들이 넓고 굉장히 넓은 그런 목가적인 데서 살고 있고 도시로는 자주 안 가고 이런 것도 일반적인 미국의 풍경인데 예. 근데 뉴욕에 한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생활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인구의 뭐 한 상당수가 다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이 상당히 도시화돼 있고 이제 대중교통에 익숙한데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방역 가이드라인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밀도의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이제 방역이 커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우리나라는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를 하면서 뉴욕보다 더 높은 밀도로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에 대한 협조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뉴욕과 비교를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마스크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감기나 이런 게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웠을 때 방한 마스크를 썼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예. 아마 우리가 조금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조금 더 체질화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협조도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상당히 이제 숫자가 많은 것도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뭐 대형 대학병원이 뭐 한 10몇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런 중환을 보는 병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예.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도시마다 굉장히 많은 대형 병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의료기관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감염병 코로나19가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병원들, 민간병원 포함해서요. 전반적으로는 공공의료 인프라였다라고 판단해도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지만 이 의료 재정이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묘한 그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제 결합의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진으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그 재정 안에서 병원을 이제 거의 미국식 선진국 의료를 돌려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국은 의료 병원을 잘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약을 그만큼 많이 구매를 해서 먹는다. 쌓아놓고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뉴욕에 이제 환자가 급증하니까 환자가 급증할 때 우리가 중국 사례부터 보고 알고 있었던 건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못 막는 거잖아요. 의료진들이 방호복이 부족해서 쓰레기 봉투를 입고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진들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료 장비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병원 간호사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봉투를 입고 진료에 나서는 모습이 저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가 지난 24일에 코로나19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키어스 켈리라는 간호사인데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키어스 켈리가 휴식도 없이 몇 주를 꼬박 근무하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열흘간의 투병 끝에 숨졌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병원은 켈리의 죽음과 쓰레기 봉투는 관련이 없고 의료진이 쓰레기 봉투만 입고 진료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저 사진을 잠깐 계속 보도록 하죠. 이전에 쓰레기 봉투 입었던 사진을 보면 사실 뭐 사진 찍으려고 억지로 입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 검은색 쓰레기 봉투는 미국에서 마트에서 흔히 파는 쓰레기 봉투인데 뭐 사진 찍으려고 억지로 연출은 안 했을 것이고 뭐 특별한 시간이든 뭐든 잠깐 부족했기 때문에 저거라도 도움 될까 봐 하고 입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이제 저희 같은 병원이 구미병원에도 있기 때문에 예. 구미에서도 이제 파견 가서 했는데 물자의 조달이 이제 전국적으로 물자가 조달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이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이제 자원의 소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처음 이 병이 유행했을 때 감염내과 의사들끼리 모여서 검체 채취를 할 때는 어떤 복장을 해야 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끼리 투표를 하고 의견을 했을 때는
다들 초강경 의견을 냈었습니다. 모두 다 레벨 D 보호구를 입고 예. 뭐 아주 사소한 진료를 하더라도 뭐 의심 환자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N95 마스크도 지금 거의 병원마다 소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예. 구할 수도 없고 생산도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은 이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저희도 예를 들면 확진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는 레벨 D 장구와 뭐 N95와 모든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의심 환자라든지 선별적인 진료할 때는 조금 더 그보다 수준 낮춰서 이제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환자가 막 한 지역에서 몇천 명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 상황이 결코 이제 그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저런 부분이 이제 재고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직 의사가 15명이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몰려서 30명이 근무하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장 급하니까 저런 거라도 일단 걸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비축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 상황이 안 맞아서 당장 공급이 재고는 있지만 안 맞아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뭐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요. 예, 고석진 원장님. 사실 이 뉴욕 의료진들은요, 이 뉴욕주의 의료 장비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금 입을 모으고 예.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최소 67명의 뉴욕주 내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병원에서는 마스크와 또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 페이스 쉴드를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욕 퀸즈 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콜린 스미스가 병원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찍어 올린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응급실 내부 모습인데요. 자, 이 보이는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예. 있는데, 자, 이 내부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모두 다 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중에는 뭐 의료진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다 보면 곧 이 트럭이 한 대 나오는데, 자, 이 트럭이 무슨 트럭인지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is kind of getting worse and worse. We had to get a refrigerated truck to store the bodies of patients who are dying. We are right now scrambling to try to get a few additional ventilators or even CPAP machines. 네, 이 콜린 스미스는요, 보호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자,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직접 더 들어보시죠. We don't have the protective equipment that we should have. I need to have that N95 mask on for every patient I see. I don't take it off all day. The N95 mask I wore today is also the N95 mask I wore on Friday. We're always worried that we'll be out of N95 masks. I want people to know that this is bad. People are dying. We don't have the tools that we need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in the hospital to take care of them. And it's really hard. 예, 미국도 방역 당국도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우린 충분히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의료진이 느끼는 건 제때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부족한 거죠. 이렇게 부족하다 보면 결국 의료진 감염이 더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의료진 부족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도 의료진들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에 유행을 했던 지역에서 많이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분명히 어떤 자원의 뭐 부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불충분한 장비. 사실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르스 유행할 때 보면 의료진들이 감염됐던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굉장히 중증 환자를 이제 돌보다가 그 보호구가 이제 파손되는 뭐 이런 경우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그 PAPR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양압 호흡기 같은 게 있는데 뭐 배터리가 닳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의료진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게 장기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기존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양의 예를 들어서 방호복이랄지 인공호흡기랄지 또는 마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과 비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경제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내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것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고치가 됐죠. 네, 지금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주요 도시 대부분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예. 자택 대피령까지 내려져서 이동이 제한된 만큼 미국인 인구의 55%인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택 대피령에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각종 사업장과 영업장이 문을 닫고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28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982년 2차 오일 쇼크 때 69만 명의 최대치였는데 약 5배가량이 더 많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보통 한 주에 한 20만 명 안팎이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일주일 새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특히 에너지와 여행, 운송,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실업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는,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의 침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활동 복귀에 조급해하는 것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섣부른 일상 복귀 정책이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한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약 40%가 이렇게 계속되면 석 달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또 더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빠르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짚어보죠. 스페인 특히 그랬는데요. 유럽에서 스페인과 체코인데 중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을 해서 진단을 해봤는데 오류가 많았다고요? 네, 우선 이 체코가요, 중국에서 수입한 진단키트가 또 말썽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주문한 30만 개의 급속 진단키트 중에서 무려 8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감염 초기 단계일수록 바이러스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신속 검사 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검사 키트의 감도가 8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30%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스페인이 구매한 중국산 키트 제조업체 중 한 곳은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야당에서는 또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제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스페인에서 무리하게 수입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진단 방식에 우리나라는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95% 이상의 정확도라고 했는데 진단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방식이라도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진단검사의학계가 개발한 키트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회가 이제 그 승인한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을 해주고 또 정부 당국이 승인한 키트가 훨씬 더 이제 신뢰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신속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속 키트는 어떤 상황에서나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속 키트가 필요한 상황은 주로 독감 같은 경우인데요. 예. 왜냐하면 독감은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뭐 30분이라도 뭐 1시간이라도 빨리 진단을 하면은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냐가 더 중요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속 키트를 그렇게 상용화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 병에 있어서 지금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좀 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의 목소리는 계속 뭐 15분 안에 볼 수 있는 신속 키트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내에서는 신속 키트가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쓰게 되면 그래도 일부를 가려낼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약이 있을 때 그 효용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차피 그걸로 진단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이 사람을 격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이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검사 자체가 신속 키트든 아니면 정밀한 그런 우리가 RT-PCR법 검사든 검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검사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당혹스러워하시고 또 의료진에게 불평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병의 과정에서
처음에 안 나오던 검사가 나중에 나오고 또 예. 나왔던 사람이 나중에 잘못 나왔다고 이제 판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기의 신뢰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검사라면 오히려 내가 물론 이제 음성을 양성으로 판정하는 거는 덜 위험하겠지만 양성을 음성으로 판정했을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는 음성이야 하고 혹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신속 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검사가 괜찮으니까 나는 이제 예. 출근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에서 신속 확진자 숫자가 추가 확진자 숫자가 좀 적은데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중국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중국이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중국 환자 수를 넘어선 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서 던진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태 초기부터 세계 각국이 중국의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의 추가 확진 환자 제로를 선언한 이후에 현재까지 나온 확진자는 대부분 해외 역유입 사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무증상 감염을 포함시키지 않는 중국 통계와 관련해서 여전히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이 베이징에 다시 입국을 막았습니다. 통계 자체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우리가 조금 더 중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중국이 그 학술적인 그 자료를 내는 것들 보면 상당히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사망률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자료들은 국제적인 학술지에서 이게 동료 평가가 되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술적인 자료가 속여지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큰 나라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규모가 크니까 아마 정확한 그 자료를 분석한다는 게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나라만큼 투명한 사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언론이 감시를 받고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학술단체도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정부 당국이 내는 그런 자료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통계가 저희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믿을 수 있다 없다 이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8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었었는데 물론 중국 방식이라는 게 있지만요. 이게 한 2달, 3달에서 강력하게 하면 확진자를 0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어떻게 막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우한을 봉쇄했던 시점에서 환자가 줄었는가 이제 그런 예. 것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춘절 휴가를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봉쇄를 하는 거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상당히 강제적인,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전 국민들을 휴가를 연장시킨 거죠. 그리고 예. 출입 금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은 1월 말에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환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에 마감됐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혜연 반장, 혹시 숫자가 집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 등록 어제 오늘 이틀간 받았는데요. 첫날 예. 어제도 6시 마감하고 또 12시에 집계가 완료가 돼서 오늘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등록 첫날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전국 253개 선거구에 90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오늘 등록한 후보들까지 더하면 20대 총선 당시 3.7대 1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미래통합당이 203명,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90명 순입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재산, 또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이 궁금하면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면서
사실은 지역구, 특히 지금 이제 비례 전용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의석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투표용지에 몇 번째 칸에 오느냐 이게 관심을 받았잖아요. 결정이 됐습니까? 네,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들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서 1번은 민주당, 2번은 미래통합당, 3번은 민생당이고요. 관심을 모았던 비례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번,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5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한 지역 구석수는 4석이라 정의당이 5번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윤일기 의원이 시민당으로 당을 옮기면서 지역구 5석을 확보해서 시민당이 5번을 받게 된 겁니다. 다만 한국당과 시민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용지에선 이들 당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제외하고 기재가 되기 때문에 민생당과 한국당, 그리고 시민당, 정의당 순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예, 원래 시민당이 오늘 낮까지만 해도 정의당 뒤였는데 의석수가 한 석 늘어나면서 앞번으로 가게 됐네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번호가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의원 꺼주기를 통해서 정의당보다 앞선 칸을 자리한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과거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의원 꺼주기를 비난해놓고 똑같이 따라했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고작 정의당보다 한 칸 앞서기 위해서 시민당을 올리기 위해 체면을 다 버렸다 이렇게 한다면서 한심할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일단 통합당도 어제 비례대표원 7명을 제명을 했습니다. 제명한 이 7명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갔는데요. 그래서 의석수가 미래한국당이 모두 17석이 됐는데 3석만 3월 30일까지 더 얻으면 선거 보조금 50억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나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했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여권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미래한국당이 24%로 그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9%였습니다. 국민의당이 6%, 자유공화당 1% 순입니다. 자, 이를 두고 한국갤럽 측은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이 시민당뿐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분산된 결과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참칭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자도 안 된다 이랬는데 열린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효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손혜원 의원은 우리는 적자나 서자가 아니라 효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이 어려울 때 언제나 부모를 부양할 마음가짐이 있는 효자가 바로 열린민주당이다. 이런 겁니다. 사실상 이 총선 후 민주당과 합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선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등지고 갈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아닌 비례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인데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시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 봉하마을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이 양정철 원장은 시민당 후보들이 노 전 대통령의 가치나 정신을 잘 새겨서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났는데요. 이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 대다수가 각 분야 전문가이자 깨어있는 시민이었다가 정치에 첫 발을 뗀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질세라 열린민주당도 이틀 뒤인 29일에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봉하마을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해달라 이렇게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정작 선거 슬로건에는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런 홍보를 하는 이유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정당 득표율이 높아야 11번부터 배정이 돼 있는 민주당 비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을 홍보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해찬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두 지붕 한 가족의 형제 정당으로 생각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관위는요, 이 같은 슬로건을 선거 공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앞서 들으신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한 지역구 투표는 미래당, 미래통합당, 정당 투표는 한국당과 같은 위성 정당의 투표를 유도하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아울러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 공동 명의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 또한 시기나 내용에 따라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선거벽보에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등 비례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비례정당 및 소속 후보자의 로고송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건 민주당도 똑같고요. 미래통합당도 똑같은데 우리 당도 찍어주고 저쪽 당도 찍어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저쪽 당은 이제 비례전용 정당인데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당명을 더불어로 할 때부터 다 계획이 있었는지 이게 약간 그리고 당 색깔 역시 일단은 파란색으로 똑같이 비슷한 계열로 거의 유사하게 지금 당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 색깔 자체는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홍보 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더불어란 표현이 이때처럼 잘 맞아 들어가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로고송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로고송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나는 곡은 좀 자제하고 메시지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윤상의 달리기 등을 선정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취지를 담아서 개사한 곡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식 로고송 4곡을 선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곡이 바로 독도는 우리 땅으로 미래통합당의 내용에 맞게 개사를 했고 황교안 대표와 신대철 원내대표, 이현주, 유희동 의원 등이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온 건 왜 그런 겁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로고송을 독도 이걸 쓴 건? 아무래도 그 친일 프레임을 좀 벗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조익신 반장이 정치부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아마 몇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노래가 로고송 1순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노래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점찍은 로고송 1순위 곡인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 예. 자, 그럼 이번 총선에선 어떤 노래가 뜰까? 다정해.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 노래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트로트라는 장르적 강점, 여기에 싹 다 갈아엎는다는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은 가사까지 선거 로고송으로 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산슬 씨가 로고송으로 쓰게 허가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각 당에서 연락이 쇄도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당시에 유산슬 씨가 로고송으로 쓰게 해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정확한 건 선거 로고송은 작사가와 작곡가가 승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재개발은 김이나 작사가와 조영수 작곡가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유산슬 씨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수 씨는 특정 정당에 독점권을 주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사랑의 재개발을 당 선거 로고송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부장 그때 저하고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로고송이 되면 유산슬 쏘기로 하셨던 거.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한 데다가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음식은 짜장면하고 짬뽕, 탕수육도 부장되고 알았습니다. 네, 바로 제가 이어서 예, 그냥 이어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유산슬이 뭔가요? 예.
예,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사랑의 재개발 외에도 민주당은요, 홍진영의 엄지척, 이 엄지척은 대선 때도 사용이 됐었죠. 자, 이 송대관의 유행가, 박상철의 무조건 등 이 트로트와 트와이스의 Yes or Yes, 또 있지의 달라달라 등을 선정을 했습니다. 통합당도 박상철의 황진이, 장윤정의 어부바,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등 이 트로트가 많았고 클론의 월드컵송, 거북이의 빙고 등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노래가 로고송으로 채택이 됐네요. 어쨌든 정리한 건 고석승 반장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뭐 좀 이상한 장면이 또 있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로고송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될 텐데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로 호남에서 많이 목격되는 장면인데요. 민생당 후보들이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당 후보랑 내가 친하다 이 얘기인데요. 이 내용을 최종혁 반장의 발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용 홍보물입니다. 자, 이분은 선거사무소 벽에다가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또 50년 막역직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민생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광주 광산갑에서 민주당 이용빈 후보와 경쟁하고 있죠. 자, 또 다른 후보의 홍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거리 인사 때 들고 있던 판넬인데 파란색으로 재선, 더, 힘이라는 단어를 강조해놨습니다. 같은 후보의 거소투표 안내 공보물도 보면요. 역시나 또 파란색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생당 윤영일 의원인데요. 전남 해남안도 진도에서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거리 곳곳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는 판넬을 들고 있죠. 자, 이렇게 매일 옷은 바뀌지만 파란색 판넬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파란색 바탕에 열심히 합시다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해놨고요. 자, 또 다른 분을 한번 보면 아예 선거 사무실 벽이 파란색인데 땡땡땡과 더불어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각각 한번 누구냐고요? 처음 해보신 분은 장병환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황주현 의원, 마지막은 무소속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이들은 각각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소속인 윤영덕, 김승환, 주철현 후보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바로 호남이죠. 아무래도 지역에서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소위 민주당 또는 이낙연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공보물뿐만이 아닌데요. 아예 대놓고 마케팅을 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자신이 또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개혁을 잘 뒷받침하고 다음 대선에서 수구적폐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아내고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냄으로써 또 지금 호남에는 유력한 대권주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요. 이낙연 전 총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분들을 잘 키워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요. 자, 이런 얘기만 좀 듣고 보자면 누가 들어도 여당 소속 후보로 인식하기 십상인데요. 자, 누구냐고요? 바로 7선을 노리는 민생당 청정배 의원입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최다선 도전자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얘기를 들은 경쟁자, 민주당 소속 양양자 후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당에서 민평당, 무소속, 대한신당, 민생당까지 이동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4년 전에 이제 반문정서 그리고 호남 물대로를 내세우면서 이 지역에 거의 분열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때는 또 이제 안철수 대망론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이낙연 마케팅을 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야당임에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는 중지는 천정배 의원만이 아닙니다. 자, 일단 먼저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좀 전해드리면요. 목포 시민들을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민생당 박지원 그리고 정의당 윤소아 후보보다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요. 자, 김원희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아무런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 박지원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누가 TV에서 제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솔직히 정권 재창출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후보의 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박지원 의원은 줄곧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할 것이란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시 대선을 앞두고 합칠 수도 있네. 그러한 얘기를 이낙연 전 총리와 퇴임한 그날 예. 정대철 전 대표와 저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그 민주당에 이른바 세력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 합당해서 그 세력의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인데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은 예. 결국 저는 만나야 된다. 특히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이라도 저는 하겠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와의 친분을 과시한 김동철 의원, 앞서 보셨죠? 김동철 의원을 가리켜 어린 학생들의 반장 선거에서도 인기 많은 친구를 내세워 뽑아달라고 홍보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민망한 꼼수로 승부하려는 전략이 기생충을 떠올린다라고도 독설을 남겼습니다. 예, 앞서 이제 최종혁 반장 얘기할 때 전남의 공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김승남 후보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픽은 제대로 나왔는데 김승환 후보로 잠깐 잘못 얘기했는데요. 김승남 후보가 맞습니다. 예, 정정을 하고요. 이어서 야당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주목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선원들도 있고요. 나름 선거를 잘 지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른바 선거의 달인들 이 중 한 명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데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맡는다 안 맡는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맡기로 했죠. 네,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영입에 공을 들여왔었잖아요. 앞서 김 전 대표는 한 차례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바뀐 건 황 대표의 정성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간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전 대표 영입으로 중도층 확장이 가능해졌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수도권의 이 중도층과 이 광범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대표님이라고 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인 전 대표가 선거를 총괄하기로 하면서 황교안 대표 종로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걸로 보입니다. 김 전 대표는 사실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로 싸우는 정당들의 양쪽 정당을 차례차례 옮겨가면서 지휘해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요, 2012년 총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던 이 새누리당에 합류해서 승리를 이끌었고 대선도 이겼습니다. 2016년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아 원내 1당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민주당에 합류할 때도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 전 대표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삼고초려 끝에 김 전 대표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사실 초창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콘서트를 할 때 멘토도 했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이제 정치를 계속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파괴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김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 민주화죠. 이 문제는 경제 민주화와 이 보수의 결합은 이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이나 사용했던 컨셉트라는 겁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이 중도로 지지세가 확장되기보다는 되레 이 보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옵니다. 김 전 대표는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오는 29일 선대위 회의에 첫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대표와 그리고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 일단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를 해서 이해찬 대표가 출마를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 대표와 김 전 대표 각각 여당과 제1야당 이끌고 이번 총선을 이끌게 됐는데요. 총선 국면에서 3번이나 얽히게 된 두 사람의 악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비례대표로만 5선을 한 김종인 전 대표가 유일하게 지역구에 출마를 했던 게 1988년 13대 총선 관악을 선거입니다. 1988년 당시 김종인 후보의 얼굴이군요. 네, 민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김종인 후보의 포스터고요. 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이 3번 기호 3번의 이해찬 이 후보로 당시 평화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두 사람이 관악을 해서 맞붙었던 겁니다. 당시 총선에서는 이해찬 현 대표가 이겼죠.
그리고 다시 띄워드릴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힌 모습입니다. 당시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총선을 진두지휘했었죠. 당시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결국 당선이 됐죠. 자, 이후 복당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기싸움은 치열한 걸로 치열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번에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총선에서 또다시 맞붙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8년부터 계속 해가 갈수록 변하는 두 사람들의 관계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예. 88년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흐른 그렇습니다. 만큼. 2016년에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봤는데 그거는 한 명은 위 아래인데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이 앉아 있어서 그렇게 사진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민생당 얘기를 해볼게요. 비례대표 공천 명부에 뜻밖의 인물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손 위원장은 비례대표 접수 기간이 마감된 뒤에 따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을 해주겠다며 접수를 요청했다는 게 손 대표 측 설명인데요. 민생당 안병원 공천관리위원장은 대표적인 손학규계 인사로 통합니다. 손 위원장의 비례대표 접수에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에 나설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손 위원장은 공짜로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뒤집고 공천 신청을 한 겁니다. 더욱이 손 위원장은 미래 세대에 길을 터주는 게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표직을 내놓지 않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평소 소신대로라면 본인이 앞장서서 청년들을 비례대표 앞순번에 배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 위원장 본인이 2번을 받은 겁니다. 손 위원장이 직접 2번을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년들 자리를 빼앗았다, 노욕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비례대표 2번이면 3%만 넘으면 정당 득표율이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민생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비례대표 순위를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민생당도 명부 수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명부를 고쳐야 할 손학규계 안병원 공관위원장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공관위원장을 다시 뽑아서 순번을 조정했습니다. 손 위원장의 순위는 2번에서 14번으로 밀렸습니다. 민생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당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손 위원장이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만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민생당 최이배 의원은 비례 재선은 정치 신인의 진출 통로를 기득권을 가진 현역들이 맡는 것이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다선 의원들도 비례대표로 출마한 의원들이 꽤 있는데 앞번호를 차지한 사람들이 좀 있죠. 네, 8선의 서청원 의원, 예. 우리공화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았고요. 4선의 홍문종 의원도 친박신당에서 2번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청원 의원은 20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기도 했었죠.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9선 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9선 경력을 가진 정치인은 김종필 전 총리, 김영삼 전 대통령, 박준규 전 국회의장 단 3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서 의원의 비례대표 출마를 놓고 일각에서는 좀 노욕이 있다, 염치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얘기된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고요, 손학규 위원장도 그렇고 서청원 의원 다들 꽤 연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 이런 이야기가 예.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을 좀 살펴봤는데요. 18대가 53.5세, 19대가 53.9세, 20대는 55.5세였습니다. 21대 총선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평균 연령이 좀 높아질 거란 분석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평균 연령과 비슷한 나라들의 의원 평균 연령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스트리아가 47.9세, 프랑스가 48.7세, 독일이 49.4세고 전부 40대죠. 우리나라 의원들보다 약
5세에서 7세 정도가 더 젊었습니다. 예, 사실 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덜한 비례대표로 예를 들면 뭐 8선 의원이 또 간다. 이거는 좀 맞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이전 미래통합당의 이은재 의원이 받았었는데 공천에서 배제됐다고요? 네, 이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던 이은재 의원이 과거 불교 활동 이력이 문제가 돼서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은재 의원은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에서 감사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불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새벽 예불에 참석한다라고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은재 의원은 1980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집사로도 활동했다면서 지역구 내에 이 봉은사가 이 봉사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뿐이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집사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부장이 말씀하신 사례가 딱 이은재 의원의 경우입니다. 교회와 절에 이어서 성당에도 다녔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도곡동의 한 성당에서 엘리사벳이란 세례명으로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세례 받을 당시 사진인데 미사포도 쓰고 이렇게 미사포가 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미사포를 쓰고 이렇게 웃음 짓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고 예불도 드리고 천주교 세례 교육까지 받느라 꽤 바빴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종교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중 종교 생활 그 결과는 본인이 만든 그 유행어처럼 사퇴하세요. 결국 비례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물러났는데 다른 당에서 또 됐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은재 의원이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탈당을 해서 한국경제당에 입당해서 비례 1번에 배치가 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베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같은 시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